오늘 강의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기초 강의는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죠. 자, 오늘은 두 가지 법률을 마무리합니다. 건축법하고 주택법하고. 농지법은 2월 달에 가서 보기로 했었죠. 그때까지 넘겼고, 시험 문제는 건축법에서 7문제, 그 다음에 주택법에서 7문제, 합쳐서 14문제입니다. 분량이 상당히 많은 파트야. 따라서 공부하는데 좀 점수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건 반타작을 넘겨야 됩니다. 적어도 7문제 중에 4개 내지 5개씩은 맞춰야 되는 그런 법률이니까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법률, 꼭 공부해야 되는 법률이다 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죠. 자, 건축법 오늘 강의는 전체적인 체계도 잡는 거하고 용어적이 위주로 할 거야. 2개 법률 다. 그래서 전체적인 체계, 각 법률에 있는 용어들 그것만 정확히 정리해도 용어에서는 건축법과 주택법에서 각각 한 문제 내지 2문제는 반드시 납니다. 한 문제 내지 2문제는 그거 용어 정의를 먼저 오늘은 꼭 기억하도록 하시죠. 자, 프로는 매사에 목숨을 걸고 날라리는 매사에 핑계만 댄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입니다. 시험 떨어져 보십시오. 그럼 뭐죠? 이래서 떨어졌네, 저래서 떨어졌네, 핑계만 대고 앉아있습니다. 공부 왜 안 하지? 이래서 못합니다, 저래서 못합니다. 그건 다 날라리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프로는 뭔다? 매사에 목숨을 겁니다. 이 말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일까요? 그때 조치훈 선생이라고 지금 바둑 두는 분이 있어요. 일본에서 바둑 두는 분 있습니다. 그때 기성전, 명인전 해가지고 그때 3가지 아마 일본에 바둑이 있었는데 큰 대회가 3개가 있었는데 그 3개를 다 조치훈 선생께서 다 정복을 했었습니다. 그때 기자가 가서 인터뷰를 했죠. 당신은 바둑을 뜰 때 한 수 한 수를 어떤 의미로 둡니까? 했어. 물었어. 그분은 대답이 뭐랬더냐. 나는 바둑 한 수 한 수에 목숨을 건다 그랬습니다. 바둑 하나 두는데 그거다 목숨을 건답니다. 그 말귀를 딱 듣는 순간 제 뒤통수를 딱 때린 적이 있었어요. 아, 저게 무슨 자세다? 프로의 자세다. 예, 프로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하나 할 때마다 뭔다? 자기 목숨을 걸고 한다는 거. 그 말이 제 머리를 한번 딱 때려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좋아하는 말, 프로는 매사에 목숨을 걸고 날라리는 매사에 핑계만 댄다. 밑에 건 제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하여튼 그런 내용이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건축법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을까? 건축법은 큰 체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건축법은 시험 문제 날 때 다음 중 누가 이러이러한 건축행위를 하려고 한다. 그때 이와 관련돼서 어디에다 이런 건축을 하려고 할 때 이와 관련돼서 옳은 걸 고르시오, 틀린 걸 고르시오. 이런 사례 문제로 나는 게 꼭 한두 문제는 꼭 사례 문제로 내요. 근데 그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사례 문제는. 왜? 하나하나 내용을 갖다가 다 알고 있어야지만 답을 고를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거 빼놓고는 다음 중 무엇에 관한 내용이다. 옳은 거 틀린 거. 무엇에 관한 내용이다. 옳은 거 틀린 거. 무엇에 관한 내용이다. 옳은 거 틀린 거.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기 때문에 전체적인 체계라는 건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건축법만 그렇습니다. 체계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애워야 될 자질구레한 것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요거 애울 것 자질구레하게. 요거 애울 것 자질구레하게. 근데 그냥 애우는 것 갖고는 안 됩니다. 옛날에는 무대뽀로 그냥 애워도 답을 찾았는데 요새는 얼마나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응용 문제로 내버립니다. 따라서 애워서는 안 되고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되고 정확하게 이해한 다음에 암기를 해줘야지. 그래야지 문제에 접근하지. 이제 건축법은 옛날같이 그냥 덜렁덜렁 그냥 내용도 모르고 해가지고는 절대로 문제 못 푼다. 응용 문제로 내는 게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그건 나중에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죠? 용어정의는 어느 법이든지 맨 앞에 나와요. 이 용어정의가 여기서는 평균 2문제 정도가 출제됩니다. 한 문제 내지 2문제가 아니고 아예 용어정의 쪽에서 2문제 정도가 매년 출제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용어는 크게 보면 4수로 나눴어요. 건축법이 적용되는 대상 물건, 건축법이 적용되는 대상 사람, 건축법이 적용되는 대상 행위들, 건축법이 적용되는 대상 지역. 이렇게 크게 4수로 나눠서 본 것이고, 자, 그 중에 건축법이 적용된 대상 물건에는 무엇이 있을까? 예. 자, 건축물을 지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땅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땅, 그 땅이라는 거, 대지라는 게 무엇이더냐? 근데 건축법에서 말하는 대지라는 건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 하면 틀려버립니다. 건축법에서 말하는 대지는 그게 아니야. 원래는 어디 있는 걸 끌어다 썼더냐? 이 대지라는 개념은 여러분들 공간정보법이라고 있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있죠. 여러분들 시험법에 들어가는 거 흔히 뭐라 부르죠? 지적법이라고 하는 거. 그 지적법이라는 그 공간정보법이 거기에 보면 무슨 개념이 나오더냐? 땅을 독립된 하나하나에다 이렇게 땅으로 나눈 걸 뭐라 부르죠? 건축, 공간정보법 아직 안 배우셨다. 이럴 때부터 들어가지. 자,
공법만 먼저 들어가니까 2차 중에 2차 과목 중에 지적법이라는 법률이 있어. 그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합니다. 그 법률에 보면 땅을 하나하나 이렇게 나누게 했어. 아마 학계론에서 배우셨을 거야. 그 땅 나누는 걸 뭐라 부른다? 필지. 필지라고 그러죠? 그 한 필지를 우리 건축법에서는 뭐라 부른다? 그걸 대지라고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 필지가 공간정법에서 말하는 한 필지가 우리 건축법에서 뭐라 부른다? 태지라고 합니다. 그럼 저는 나중에 이제 공시법 교수님께서 강의하시면서 뭐라고 강의할 때 필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떠들으면 나는 옆에 앉아가지고 뭐란다? 태지라면 된다는 얘기야. 공간정법에서 말하는 필지라는 게 건축법에서는 무슨 개념과 같다? 태지라는 개념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무에서는 뭐라 부르느냐? 일필지, 일대지, 원칙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의 필지가 뭘 이룬다? 하나의 대지가 된단다. 한 필지 그 자체가 하나의 대지다. 이걸 일필지, 일대지, 원칙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원칙이라고 그랬으니까 또 뭐가 있을까? 예외가 있겠죠. 어떤 예외? 한 필지가 하나의 대지가 아니고 몇 필지가? 두 필지 이상을 합쳐서 전체를 뭐로 보자? 하나의 대지. 두 필지를 합쳐서 세 필지를 합쳐서 뭐로 보자? 하나의 대지로 보자. 예를 들면 건축물을 짓는데 어떻게 짓는 경우도 있다냐. 한 필지에다가 하나의 건축물을 짓는 게 원칙입니다. 한 필지에다 하나의 건축물을 지어야 돼. 하나 이상을 지어야 돼. 그런데 두 필지 이상에 걸쳐서 하나의 건축물을 짓습니다. 그럼 필지는 몇 개야? 두 필지죠. 대지는 뭐로 본다? 하나의 대지로 본다. 이런 뜻입니다. 두 필지에 걸쳐서 하나의 건축물을 짓는다. 등등 몇 가지 사유가 있는데 그럴 때는 두 필지 이상을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한 필지 전체가 하나의 대지가 아니고 한 필지의 일부분만 또는 두 필지에 걸친 것 중에서 걸쳐서 일부만 이걸 뭐로 본다?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원칙적으로는 하나의 필지가 하나의 대지인데 예외적으로 두 필지 이상을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경우도 있고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분만 그것만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경우도 있더라. 그래서 대지는 그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애워될까? 아니요. 그냥 듣고 넘어갑니다. 왜? 최근 15년 동안 시험 문제 난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그냥 기본적인 개념인데 그건 공간정보법하고 관련된다는 것만 기억하시고 특별히 애울 필요는 없다. 시험 문제 아직 15년 동안에 한 번도 난 적은 없습니다. 근데 그 대지하고 접해 있는 게 뭐죠? 도로. 우리가 도로랑 접하지 아니한 대지를 뭐라 부른다? 맹지. 많이 들으셨죠? 맹지. 그러면 건축허가 난다 안 난다? 안 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도로랑 접한 대지라 이렇게 표현할 때 이 도로란 무슨 도로를 말한다? 건축법상의 도로를 말하는 겁니다. 건축과 관련된 건 무슨 법이다? 건축법이고 그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도로랑 접하라 그랬는데 이 도로는 무슨 법상의 도로를 말한다? 건축법상의 도를 말한다는 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이 도로는 여러 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6, 7개 돼요. 법률이. 도로와 관련된 법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배운 것 중에도 이미 도로가 하나 있어요. 어디 있더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로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도로를 우리는 무슨 시설이라 부르더냐? 기반시설이라고 들으셨죠? 도로, 공원, 학교 이런 것들을 뭐라 부른다? 기반시설.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시설. 그랬었죠. 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도 뭐가 있어요? 도로라는 개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도로법에만 도로라는 개념이 있는 게 아니고 도로법에도 도로라는 개념이 있고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도 도로법이 있고 도로가 있고 또 건축법에서 도로라는 게 있고 또 사도법에서도 도로라는 게 있고 우리 사도라고 들어보셨죠?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도로, 사도. 개인사자야, 도로도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개인들이 갖고 있는 도로, 이걸 뭐란다? 사도라고 한단다. 그럼 이런 여러 가지 도로에 관련된 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보는 도로는 무슨 법상의 도로다? 건축법상의 도로란 얘기입니다. 따라서, 건축법상의 도로랑 접해 있는 것만 뭐란 얘기야? 그것만 건축물을 짓을 수 있는 거지. 건축법상의 도로랑 접하지 않은 건, 그건 우리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법에서 말하는 도로라는 거하고 건축법에 있는 도로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알아야 되겠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고속도로 있죠. 고속도로. 그건 무슨 법상의 도로다냐? 도로법상의 도로도 되고 고속국도법도 있어. 고속국도법에 따른 도로도 됩니다. 도로법상의 도로도 되고 고속국도법이라고 있어. 거기서 도로는 되죠. 그럼 건축법에서는 도로라고 부를까? 고속도로 보고? 안 합니다. 왜요? 거기는 사람이 보행할 수 없는 도로입니다. 즉 건축법상의 도로가 되려면 반드시 뭐는 가능해야 된다? 보행은 가능해야 됩니다. 보행.
걸어다니는 거. 보행이 불가능해서는 건축법에서는 도로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건축물을 짓는다는 얘기는 사람이 그 건축물을 짓을 수 있는 땅까지 어떤 형태로도 뭐야 돼? 걸어서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걸어서 못 들어가는 도로하고 접해 있는 건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거로 보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고속도로에 접해 있는 땅 한번 보십시오. 고속도로에 접해 있어. 그럼 내가 가다가 그게 우리 집이야. 거기서. 그러면 가다 고속도로에서 우리 집으로 쑥 들어갈 수 있어요? 도로랑 접해 있는 대지라고? 들어가요? 아니요. 고속도로 가다가 우리 집으로 가려면 반드시 어디야 돼? 톨게이트를 일단 나가가지고 저쪽 도로로 돌아가지고 그죠? 다시 우리 집하고 접해 있는 일반 도로로 다 접한 대로 들어가야지만 들어갈 수 있지 고속도로에서 직접 들어간 경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거꾸로 고속도로에서 그럼 내가 우리 집에 있다가 나와? 그래서 고속도로 바로 들어와? 나는 뒤에서 시속 140km 달려오는 차가 있는데 우리 집에서 나온 시속 20km다 딩딩딩 거리고 이제 출발하죠? 그럼 140에서 달려오다 27km짜리 어떻게 되는 거야? 들이받아버리면 작살나는 거죠. 고속도로는 어떤 경우만 있더냐? 우리 톨게이트 같은 데 옆에 보면 도로공사 같은 건물 있죠? 또는 경찰들, 거기서 수찰도로 그런 것들 빼놓고는 갑자기 고속도로에서 톨게이트로 들어오는 거 이해는 고속도로 들어오시는 데는 없습니다. 도로공사라든지 특별한 경찰들이 순찰용으로 쓰는 거 이해는 들어올 수가 없게 만들어놨죠. 따라서 도로랑 접해 있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고속도로는 건축법상의 도로가 될 수 없다. 왜? 보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항상 건축법상의 도로는 보행이 가능하다는 걸 전제를 해놓고 이러이러한 걸 건축법상의 도로로 한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 따라서 일반적인 도로와 개념이 좀 다르다는 거. 그럼 한마디 더 나가죠. 건축법상의 도로랑 접해 있으면 건축물 지을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접해 있다고 해서 얼만큼 접해야 될까? 원칙적으로. 도로랑 접해 있어요. 여기 도로가 있어요. 여기 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지가 접했답니다. 근데 접했다는 이게 얼만큼 접해야지 접한 걸까? 한 10cm만 접해도 접한 걸까? 여기 10cm만 접해서 저기 내 땅이 이만큼 있어. 여기 도로 있고 여기 접한 게 10cm야. 그것도 접한 걸까? 안 한 거로 봅니다. 최소한 원칙적으로 몇 미터더냐? 2m 이상은 접해야 접한 거로 보는 겁니다. 따라서 도로랑 접해 있는 대지만 건축허가 난다는 건 최소한 2m 이상을 접할 때 건축허가 난다는 얘기지. 어떤 건 4m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2m가 아니고 4m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최소한 2m 이상은 접해야 건축법상의 도로라고 대지라고 할 수 있지. 건축물 지을 수 있지. 2m 이상 접하지 않으면 건축허가 나지 않습니다. 아셨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도로라고 접해 있는 대지라는 그 개념이 중요하다. 그러면 도로랑 접해 있는 대지 위에다 우리 뭐자? 건축물을 짓자 그러잖아. 그럼 건축물이라는 개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뭘 보고 건축물을 해야 되냐? 우리 공작물과 건축물이라는 걸 잠깐 정리하죠. 공작물이 뭐죠? 공작물 무슨 뜻이죠? 인공을 가하여 제작된 시설물 이 말입니다. 공작물, 인공을 가하여 제작된 시설물. 즉 사람들의 손길이 닿아서 만들어지면 다 뭐라 부른다? 공작물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공작물의 범위가 얼마큼 될까? 되게 많겠죠. 사람의 손길이 닿아서 만들어지면 다 공작물이니까. 예를 들면 다리 같은 거, 교량, 다리 이것도 뭐죠? 공작물이죠. 하나님이 만들어가지고 저 다리 위에, 저 강 위에다 던져놓은 거 아니잖아. 그건 인간이 손으로 만들었잖아. 공작물, 다리는 맞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건축물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 이 중에 건축물에 보면은 한정됩니다. 공작물 중에서 일부를 건축물이라 한다 이 뜻입니다. 그럼 건축법에서 말하는 건축물이 되기 위해서는 뭘 갖춰야 될까? 좀 이따 용어 정의에서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공작물 중에서도 건축물이 되려면 두 가지로 나눠놓고 이런 걸 건축물이 한다. 그 용어 정의에서 나올 거니까 그때 기억해 두시면 된다. 지금 정리하는 건 건축물하고 공작물의 차이점은 공작물이 더 넓은 개념이고 어쨌든 건축물도 사람의 손길이 닿아서 만들어진 거잖아. 인공을 가하여 제작된 시설물 맞죠? 그중에 건축물이 되려면 이러이러한 요건을 갖춰라. 그러면 그걸 건축물이라고 할게 라고 개념 정의가 그중에 일부만 공작물 중에서 일부만 건축물이라 부른다는 것 아셨죠? 요거까지만 일단 정리하고 용어 정의에서 그 내용들은 다시 살펴보죠. 요까지가 건축물까지. 자, 근데 건축물에서 첫 번째 가장 많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건축물이 중요하죠? 건축법이 적용되는 대상
물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축법이 적용된다는 얘기는 건축물 지을 때 함부로 짓지 말래.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뭐가 한다? 건축 허가 받으라. 어떨 때는 건축 신고하라. 그죠? 공사할 때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하라. 또 건축물 대장에다가 그 기재해야 되고, 또 이런 건 대지는 안전해야 되고 등등등 건축법에서 적용을 해야 되고, 공개공지 설치해야 되고 등등 건축법에서 이렇게 하라는 이 규제가 뭐한다? 적용되는 그런 건축물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건축법상의 건축물이란 이 건축법이 이런 규제가 적용되는 그런 물건이라는 얘기입니다. 건축법을 적용받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모든 건축물이 다 건축법을 적용할까? 즉 여기는 건축 허가 받고 줘야 되고 이런 적용해야 되고 또 공정지 설치해야 되고 등등 이런 규제를 다 받을까? 아니랍니다. 일부 건축물은 맞아. 그런데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답니다. 그럼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건 건축법에 있는 수많은 이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다른 법률에 의해서 규제를 하지 건축법으로는 규제하지 않겠다. 그런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도 있다. 건축물은 맞아. 근데 대표적인 게 뭐죠? 우리 문화재, 지정문화재 또는 임시지정문화재. 그런 예를 들면 우리 숭례문도 건축물일까 아닐까? 건축물입니다. 왜 건축물이냐? 위에 뭐가 있죠? 지붕, 기둥이나 벽 있죠? 지붕 있고 기둥벽이 있으면 뭐라 부른다? 기둥 또는 벽이 있으면 건축물이라 부릅니다. 그 개념장이 좀 이따 할 것이고. 그러면 그 건축물인 숭례문은 건축법을 적용할까? 그거 지을 때 건축 허가 받고 짓습니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거 적용해야 됩니까? 적용 안 받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런 규제를 받지 않는다. 그럼 뭘 적용한다? 문화재 보호법이라고 따로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규제를 받는 것이지 건축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건축법에 적용받지 않는 건축물에서 시험 문제 항상 영순이야. 가장 많이 시험 문제 나는 것 중에 하나 꼽아라. 이거 건축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물이 좀 이따 자료에 나와요. 나중에 보자. 자, 뭐도 있죠? 발코니. 이 발코니네요. 여러분들이 흔히 발코니 하면 어떤 거 생각나죠? 우리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베란다. 그럼 베란다와 발코니는 같을까? 언뜻 생각하면 같은 거로 생각해.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럼 우리가 말하는 아파트 베란다라는 게 과연 베란다 개념 맞을까? 틀립니다. 아파트에 있는 건 베란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뭐라 부른다? 발코니라는 개념이 맞습니다. 나중에 저 이제 여러분들 그림공법 저 뒤에 건축법에 저 본론 내용에 보면 거기 나오는데 쉽게 말하면 건물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해요. 자, 이런 건물이 있다고 치자. 그때 우리가 말하는 발코니라는 건 어떤 게 발코니냐? 이게 건축물의 외벽이거든요. 그 외벽에서부터 이렇게 앞으로 삐져나오는 공간들 만드는 거. 이렇게 삐져나오는 공간. 이걸 우리가 뭐란다? 이게 발코니라는 개념은 이게 발코니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더 이렇게 외벽으로부터 더 튀어나온 공간이 있어야 돼. 이걸 발코니죠. 그럼 베란다는 뭘까? 그게 아니고 여기다 건물을 이렇게 올리고선 여기를 요 공간 여기를 쓸 때 여기는 베란다가 되는 것이고 베란다고. 그다음에 요거는 뭐라고 부른다? 요건 발코니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베란다와 발코니 차이점은 외벽 안쪽에다 설치한 베란다고 외벽 바깥쪽으로 튀어나게 만들면 이거를 발코니라 합니다. 그 여러분들 아파트 사시는 분들의 외벽이 어디일까? 바로 그 거실에 있는 대형 유리창 있죠. 그게 외벽이에요. 저 바깥쪽에 베란다 밖에 있는 그 벽을 외벽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처음에 분양받았을 때 저 바깥쪽에 있는 데다가 유리창 달아줘 안 달아줘? 안 달아주잖아. 그거 내가 돈 내가지고 별도로 설치하잖아. 그죠? 그럼 베란다에 있는 그 유리창은 달아줘 안 달아줘? 달아주잖아요. 베란다 유리창 없이 들어가는 사람 없잖아. 그건 당연히 달아줍니다. 근데 사실은 그래서 바깥쪽에 있는 그거는 외벽이 아니고 그 베란다 나가기는 우리는 거실에 있는 유리창으로부터 밖으로 더 뻗어나간 부분. 이게 거실 유리창이 여기 있는 것이고 이게 외벽이고 외벽으로부터 밖으로 더 뻗어나간 이걸 말합니다. 이걸 여러분들 아파트에서 말하는 그걸 말하고 이거는 베란다라고 말하지 않고 발코니라고 말한다. 이해되죠? 그런 법적인 개념 차이가 있다는 거 그냥 참고적으로 이 정도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발코니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죠? 확장공사라고. 베란다 확장공사가 아니야.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뭐죠? 발코니 확장공사. 그래서 거실에 있는 유리창 빼고 저쪽 외벽 이쪽 발코니 끝나는 쪽 여기까지 그걸 펴가지고 공간을 이렇게 만들 수 있죠. 법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발코니 확장공사라는 개념이 들어있는데 이건 법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걸 허용해줘서 하는 겁니다. 자, 뭐도 있단다? 지하층. 이 지하층 개념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다가구하고 다세대 차이가 가장 큰 게 뭔지 아십니까?
다가구 주택과 다세주택의 가장 큰 차이점. 우리가 다가구 다세대 잘 모르시죠? 다가구는 단독주택입니다. 다세대는 공동주택입니다. 다가구는 몇 개의 가구로 이루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따라서 1주택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물론 공동소유할 수 있지만 등기부에 떠보면 그건 한 명으로 나타나는 게 원칙이죠. 물론 공동소유할 수는 있어. 그러나 다세대는 공동주택입니다. 각 세대별로 독립된 세대를 가르고 소유권도 독립적으로 갖습니다. 따라서 그건 구분 소유권을 갖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똑같은 세대수라 하더라도 다가구는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거고 다세대는 각각 세대마다 독립된 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내가 똑같은 걸 갖고 있다 하더라도 다가구 15세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몇 주택이야? 1주택 소유자가 됩니다. 반면에 다세대 15개를 갖고 있습니다. 요 하나 그 주택에 다세대고 15개 있습니다. 나는 몇 채를 갖고 있는 거야? 15채를 갖고 있는 겁니다. 개념이 전혀 달라진다. 그게 다가구와 다세대의 차이점. 또 하나 있어요. 다가구는 주택으로 쓰는 걸 최대 접어짜 3계층 이하만 줘야 됩니다.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계층인 건 다가구. 다세대는 주택으로 쓰는 걸 4계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그 3계층, 4계층 한참 차이가 나죠. 그러면 문제는 주택으로 쓰는 것 중에서 지하층 있죠.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하층은 층수에 안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흔히 어떤 식으로 짓죠? 지하를 반지하로 짓습니다. 그럼 반지하로 짓는 것들은 대부분이 지하층으로 들어갈까 지상층으로 들어갈까? 반지하로 짓는 것들 예를 들면 이제 여기다가 이게 있는데 이게 층수가 이렇게 2계층으로 돼 있다 가정해요. 어머니 근데 어디가 지피면이야? 지피면이 여기를 지나고 있더라 이렇게 전제해보죠. 지피면이 그러면 요 위에 있는 요 층은 무슨 층이야? 지상층이죠. 지피면보다 위에 있잖아. 그죠? 당연히 지상층입니다. 문제는 요거 밑에 일부는 땅속으로 들어가 있고 일부는 지상 위에 올라 있죠. 요거는 지하층일까 지상층일까? 그게 개념 정리입니다. 우리가 흔히 실무에서 말하면 뭐라 부르는 거야? 반지하. 요 반지하가 어떤 때는 지하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지상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주택을 질 때 위에다 주택을 이렇게 지어서 올라갈 때요. 그때 만약에 이게 층수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1, 2, 3, 4층이 되는 거죠. 반면에 층수에서 이게 빠지면 1, 2, 3층이 되죠. 따라서 반지하를 일반적인 건축을 지을 때는 이걸 지하층 개념으로 지을까 지상층 개념으로 지을까? 지하층 개념으로 져야 되겠죠. 그래야 아까 뭐에 들어가지 않는다?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걸 지하층 개념으로 져가지고 층수에 산입하지 않게 해놓고 그 다음에 위에서부터 1층, 2층, 3층 이렇게 따지겠다는 얘기입니다. 보통은 이래야지 반지하는 공짜로 다 한 계층을 더 올린 개념이 되려면 이건 무슨 개념이 된다? 지하층 개념으로 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반지하가 지하층이 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지만 지하층이지. 만약에 그렇게 앉았다가는 지상층으로 개념됐다가는 1층, 2층, 3층, 4층에서 다가구 주택을 질 때는 이렇게 지면 안 됩니다. 위에는 거 한층 헐어버려야 됩니다. 이게 층수에 들어가려면 지상층이 된다면. 따라서 통상 여러분들이 지나가다 보면 반지하로 되는 것들은 대부분이 무슨 개념이다? 지하층 개념으로 주는 겁니다. 층수에서 빼려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렇게 짓는 거다. 아셨죠? 그래서 반지하 개념이 어떨 때는 지하층이 될 수도 있고 지상층이 될 수 있단다. 라는 거. 그때 어떻게 지어야 지하층이 되느냐? 라는 요 개념 정리가 있다는 거. 옛날에 시험 문제 참 자주 났었는데 최근 한 6, 7년 동안은 안 난 것 같아요. 언제든지 개념적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되고 여러분들이 지하층에는 개념은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개념 정리로서 꼭 알아둬야 된다. 이 정도만 정리하고 그 밖에 나머지 개념들 몇 가지 또 있어요. 이 건축물과 관련된 개념 중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따 용어 정해서 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사람과 관련된 용어로서 뭐가 있다? 건축주. 내가 우리 집을 짓는다. 내가 우리 집을 짓는다. 나를 뭐라 부른다? 건축주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벽돌 쌓는 건 아니라 그랬죠? 벽돌은 누가 쌓는다? 건설업자가 짓습니다. 그 자를 뭐라 부른다? 공사, 시공자. 그래서 나는 건축주이고 실제로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를 공사, 시공자라고 부른다. 이거 건축주하고 시공자 구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설계하는 자를 뭐라 한다? 설계자. 그 다음에 공사 제대로 하는지 시공자가 공사 제대로 하는지 감독하는 자를 뭐라 한다? 감리자입니다. 그럼 통상 우리는요 건축주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은 따라서 이 사람이 누구죠? 시공자입니다. 설계도면 대로 원래 약속한 대로 그대로 짓고 있는지를 건축주인 나는 잘 모르잖아. 나는 벽돌 쌓아본 게 못 밖에 없다 그랬죠? 아들놈하고 레고 블록 쌓아본 게 전부인데
벽돌 싼 거, 그죠? 내가 무슨 벽돌을 싸면 저기 있어야지. 뭐 내가 가서 공사를 감독하든지 하지. 나는 모르잖아. 그래서 그때는 감리자를 별도로 지정해서 저 사람이 실제로 그 공사 계획대로 하고 있는지 그걸 감독하는 자를 감리자를 지정합니다. 그래서 이 시공자 지정해서 시공자한테 시공계약 체결하고 감리자한테 감리계약 체결해서 감리자를 지정해서 공사를 시킵니다. 그럼 감리자 지정하면 좋은 게 뭐냐면 나중에 사용승인 받는 거 할 때 누가 지정됐으니까 감리자가 됐으니까 웬만하면 사용승인 받는데 별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감리자를 지정해야 되는 공사가 있고 감리자 없이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감리자를 지정하는 것이 나중에 사용승인 받는데 훨씬 더 편리하다는 것. 그래서 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요 4명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 이 4명을 뭐라고 그러더냐. 이걸 우리 건축관계자라고 표현합니다. 법에서. 이 4명을 건축관계자 해놓고 몇 명 있다? 4명.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 이 사람만 건축관계자라고 부르죠. 그럼 밑에 건축구조기술사 뭐 하는 사람 같아요? 사자 들어갔네. 사자 들어가면 전문가라는 뜻이야. 그죠? 거기가. 그래서 건축구조기술사. 구조기술사라는 게 구조가 뭐죠? 구조. 건물은 구조적으로 뭐 해야 된다? 안전해야 된다. 아무리 멋떨어지게 지금 뭐합니까? 붕괴돼 버리면 끝나죠. 그죠? 따라서 지금 이 정도 건축물을 지으려면 이 정도 이게 몇 층짜리죠? 8층인가? 8층짜리인가요? 예. 8층인가? 더 올라갔나? 모르겠다. 한 8층 정도 치자. 이 8층짜리 이 정도 건물 지으려면 저 1층에 있는 벽에 이 받고 있는 압력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수직 하중이라고 하는데 그 수직 하중이 있겠죠? 힘이 있겠죠? 그 힘을 1층에 있는 벽이나 기둥이 버텨야 됩니까? 못 버텨야 됩니까? 버텨야 되죠. 만약에 1층에 있는 벽이나 기둥이 너무 얇거나 콘크리트, 철근 같은 걸 잘못 써가지고 만약에 위에 있는 압력을 이 힘을 버티지 못하면 뭐 하는 거야? 붕괴돼 버리는 거죠. 그럼 우리는 강의 듣다 말고 만났다? 밑으로 떨어져 뒤지는 거지 뭐. 따라서 이런 것들은 아무리 멋들어지게 짓다 하더라도 뭐하면 구조적으로 불안전하면 이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요새는 건축물도 모양새를 이쁘게 지으려고 참 많이 해요. 그죠? 그럴수록 뭐 할 수 있어? 구조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정도 건축물 지으려면 벽 두께는 어느 정도 해야 되고 저 기둥에 속에 들어가는 철근 콘크리트 있죠. 근데 철근은 몇 미리짜리 철근이 몇 개 정도가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이걸 구조적으로 다 계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압력이 있을 것이니까 그걸 버티게 하려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걸 만약에 안 했다가는 이 건물은 붕괴될 수 있다. 이런 걸 전문적으로 따지는 사람을 건축 구조 기술사를 한단다. 그래서 이 사람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또는 이 사람의 협력을 받아서 설계가 나야 되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주요한 건축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구조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서 설계되는 이런 건축물도 있다는 것. 자, 이런 게 건축과 관련된 사람들 관련된 개념이죠. 또 뭐가 있단다? 행위. 자, 건축법에 적용되는 대상 행위는 첫째 무슨 행위할 때 건축법이 적용된다? 건축행위. 건축행위 하려면 건축법이 적용된다는 얘기죠. 그럼 건축에는 또 몇 가지가 있을까? 용어 정의에서 다시 나올 건데 5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는 건축에는 신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좀 이따가 용어 정의에서 나와요. 5가지를 우리 뭐라 부른다? 그걸 건축행위라고 한단다. 또 건축까지는 아니지만 고치자. 고치가 뭐죠? 고치자. 수선. 수선 중에도 크게 고치자 하니까 뭐죠? 대수선. 예, 건축까지는 아니야. 짓는 거 개념은 아니야. 고치는 개념이야. 수선이야. 근데 일반 수선은 그냥 해도 돼. 여보, 저기 벽에 조금 금이 갔는데 저기 좀 뺑기 좀 칠하거나 좀 이렇게 벽돌 거기다 좀 콘크리트 좀 조금 메꿔 줄까? 그래서 내가 조금 사다가 모래하고 섞어가지고 이렇게 조금 발라버렸습니다. 수선은 수선이죠. 그거 신고하고 합니까? 허가받고 합니까? 그냥 합니다. 그 신고하고 허가가 들어가면 그거 한두 번이지 할 때마다 그죠? 여보 저기다 못 좀 2개 좀 박아줬으면 좋겠는데 그 허가받고 가니까 신고합니까? 그냥 하죠. 그런 것들은 아주 경미한 수선들은 그냥 해도 되고 무슨 수선만? 큰 수선, 대수선이라는 거 8가지가 있어요. 내기, 보지, 주방, 경마 해가지고 8가지가 있는데 그럼 8가지 대수선 할 때는 원칙은 허가받고 해야 돼. 다만 경미한 건 신고만으로 할 수 있어. 이같이 대수선도 어떤 때는 허가받고 어떤 때는 신고해야 되는 즉 건축법에 적용되는 대상 행위더라 이 말입니다. 일반 수선은 건축법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수선만 건축법상 허가받거나 신고한다. 자, 3번째 뭐 한답니까? 리모델링. 여기서 리모델링이라는 건 역시 고쳐진다는 개념인데 무슨 차이가 있더냐?
공동주택에만 적용되는 겁니다. 상가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공장 리모델링이라는 건 건축법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건 보통 그냥 대선 쪽에서 그냥 해버리면 되고, 이거는 공동주택에 관한 것만 개념 정리하는 것이고, 공동주택을 뭐하자? 리모델링하자. 방법은 현재는 세 가지가 가능합니다. 첫째는 대선하는 거로 리모델링하자. 대선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두 번째는 증축하는 리모델링. 아까 이거 건축에 들어있는 증축이 있었죠? 신축, 중축, 개축, 재축 이전 중에 증축하는 리모델이 있단다. 또 뭐도 있다냐? 개축하는 리모델링도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근데 아직은 실무에서는 개축 리모델링은 아직은 없습니다. 주택법에 보면 리모델링이 나오는데 그중에 대선 리모델링과 증축 리모델링 두 가지만 지금 인정하고 있고, 법적으로는 개축 리모델링도 할 수 있다라고는 해놓고 아직은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리모델링을 뭐 하는 거다? 건축물이 오래돼 가지고 노후불량화 됐잖아. 그 노후불량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리모델링 하거나 공동주택만 하는 거야. 아니면 일부 증축하는 리모델링 하자. 예를 들면 우리 아파트가 21평짜리야. 25평짜리를 하자. 25평짜리인데 조금 좁아. 이왕이면 30평이 가장 선호도가 높잖아. 30평짜리 아파트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딜 터버리죠? 앞에 있는 베란다 쪽을 더 넓혀가지고, 아까 발코니 확장공사 말고, 발코니 확장공사 아니고 그쪽 발코니 끝난 부분에서 더 앞으로 튀어가지고 30평짜리를 만들자. 그것도 증축되는 거죠. 25평짜리가 30평으로 만드는 거. 아니면 우리 아파트 옥상에다가 다시 지붕 위에다가 다시 2계층 내지 3계층을 더 져가지고 세대수를 증가시키자. 수직 증축 리모델링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이 가능하도록 법에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리모델링 하는 방법은 주택법에서 다르고, 건축법에서는 그냥 리모델링 하는 건 공동주택을 할 수 있는데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대선하는 리모델링, 건축 중에서 증축하는 리모델링, 개축하는 리모델링, 이런 게 가능하다고 여기는 그렇게 하면 정리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주택법에서 리모델링 하는 걸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뭐도 있단다? 용도 변경. 용도 변경이 뭐죠? 자, 오늘까지는 여기 뭐로 썼습니까? 우리 학원이라는 용도로 썼습니다. 자, 오늘이 말일이죠? 자, 다음 주 신년 될 때는 여러분들 복장 그렇게 하고 오시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들은 삐쪽 구두에다가 치마 입고 오셔야 되고, 남자분들은 턱시도 입고 오셔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가 다음 주부터 카바레로 다 바뀝니다. 그럼 뭐 하다가 뭐로 바뀌었어? 학원에서 카바레라는 용도로 바꿨습니다. 뭐란다? 그걸 용도 변경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실무할 때 아파트 입구에 앉아가지고 전월세 매매만 할 때는 전혀 상관없어. 이거 몰라도 돼요. 용도 변경. 뭐 맨날 같은 주택 쓰는데 무슨 용도 변경할 게 뭐 있어. 몰라도 돼. 물론 아파트 내에 뭐가 있죠? 상가 있어. 그럼 상가는 용도 변경에 관련된 게 있으니까 곧 공부하셔야 되겠지. 어쨌든 하셔야 되겠지만, 특히 상가 위주로 하시는 분들, 특히 공장 위주로 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리모델링 이거 아니 용도 변경에 관한 걸 반드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어려워요, 용도 변경이. 자, 종전했던 업종에 똑같은 업종이 들어오면 괜찮아. 어차피 같은 용도니까. 그런데 다른 용도가 들어오는데 여기 있던 사람이 나가고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종전했던 업종을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다른 업종을 한답니다. 그 용도를 변경할 때 어떤 때는 허가받고 용도 변경해야 되고, 어떤 때는 신고만 하고도 용도 변경할 수 있는 등등, 그런 용도 변경과 관련돼서 규제받는 것들이 꽤 남았습니다. 제가 저쪽에 다른 데 강의하는 데가 있는데 이번에 저쪽 영등포 시장 쪽으로다가 이전을 했어요. 거기다 이제 2층에 있는 그 건물 그 중에 전체 건물 중에 그 2층 부분에 한 4개 칸을 이런 걸 4개를 그걸 분양받았는데 곧 한 32억인가 얼마 들어가더라고. 그 분양받아서 그쪽으로 학원을 이전을 했습니다. 근데 이쪽 공인 중개사 쪽이 아니야. 다른 쪽 강의하는 중인데 그쪽 이전하셨는데 거기에 원래 있던 게 용도가 그 학원 용도가 아니었었어. 그래서 교육 및 연구시설이라는 용도로 다 바뀌었더니 그거 바꾸는데 2,400만 원인가? 그런 돈이 들어갑니다. 그 새 건물이라서 별 구조적으로 구조안전 진단 같은 거 안 해요. 구조안전 진단 들어가면 거기다 플러스 몇 천만 원 또 들어갑니다. 근데 새 건물이니까 구조안전은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용도를 변경한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뭐 설계두면 다시 그래야 되고 뭐 저거 하고 저쪽 해가지고 그거 집어넣는데 무려 2천 몇백만 원 들어가면서 참 우리나라 쓰잘데없는 규제들이 참 많구나. 그 별 업종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용도 변경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서류 저런 서류 만들어 와라 그랬더니 그 서류 만드는 값이 2천만 원이 넘더라는 얘기입니다. 새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낡은 건물이면 구조안전진단 또 다시 받아야 돼. 그럼 구조안전진단 받으면 수천만 원 또 거기다 깨지는 거고
이런 식으로 용도 변경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는 거. 그럼 용도 변경할 때 어떤 때는 위험도가 높은 거로 용도 변경할 때는 허가받아야 되고 위험도가 낮은 거로 용도 변경하는 때는 신고만 하게 되고 근데 허가받던 신고하던 돈은 이래저래 깨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용도 변경은 쉽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알아둬야 되는데 사실은 암기할 게 되게 많아. 용도 변경에서. 그래서 그건 처음부터 외울 건 아니고 어느 정도 공부가 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암기할 걸 외우는 게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마지막 용어 정의와 관련해서 지역 있죠. 이거 무슨 말이냐면 건축법 1조부터 113조까지 건축법 전부 내용이 다 적용되는 지역이 있고 이거 전면적 적용이라는 건 건축법의 1조부터 쭉 끝조까지 있잖아요. 이 내용이 다 적용되는 지역이 따로 있고 건축법 중에 몇 개는 빼고 건축법에 있는 이제 몇 개, 6개요. 6개 정도 내는 내용은 빼고 나머지만 적용되는 지역에 따라 이렇게 크게 나눠가지고 전면적 적용대상 지역, 제한적 적용대상 지역이라는 게 있더라. 예를 들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개발하는 지역 있죠? 거기는 건축법 다 적용됩니다. 반면에 저 시골 지역들 굳이 건축법에 있는 그 까다로운 걸 다 적용하지 말고 6개는 빼고 저 시골 지역은 나머지만 적용하자. 이런 식으로 둘로 나눠서 전면적 적용대상 지역, 제한적 적용대상 지역이 됐더라. 외울까? 예, 이건 실무에서 할 때는 찾아봐야 돼. 그런데 시험에서는 15년에 한 번 날뚱말뚱 15년 동안에 한 번 날뚱말뚱 이전까지 제 기억으로 시험 문제 한 번 정도 난 거로 기억해. 따라서 굳이 외울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건 일단 지금은 넘어갑니다. 복잡하지는 않아. 그러나 아직도 외울 필요는 없다. 그래서 건축법이 다 적용되는 적이 있고 일부 몇 가지는 빼고 적용되는 적이 있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건축법 본론 내용 중에는 건축행위가 가장 중요합니다. 건축보다 중요한 건 없죠. 가장 중요하죠. 그럼 건축에는 뭐뭐 있다냐? 첫째, 사전결정 신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 이분이 자기 땅에다 건물을 짓고 싶어 합니다. 그럼 뭐 받아야 돼? 건축 허가 받는 게 원칙이잖아. 좀 이따가 이 건축 허가. 그럼 건축 허가 받으려면 허가권자한테 와서 설계도면 다 그려서 가지고 와야 돼. 그래서 설계도면 첨부해서 내가 여기다 이런 것 첨부 지으려고 하니까 허가 내주세요. 라고 신청을 하죠. 허가권자가 뭐라고 하더냐? 거기에 용도지역이 뭔지 아세요? 라고 묻습니다. 그 여러분들 용도지역 들어보셨어요? 언제 들어보셨어? 국토위계 및 응용하는 분들에서 그거 공부한 적 있었어요? 여기 오시기 전에? 없었잖아. 저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 오시기 전에 공법 세상에 오시기 전에 국토의 개미 유명한 분들이 있다는 건 들어본 사람도 없고 용도지역도 들어본 분도 없습니다. 용도지역에서 알고 있다는 사람의 대부분은 뭐더냐? 그래도 땅떼기라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토지라고 갖고 있었고 개발이라는 걸 하려고 했더니 주변에서 뭐라 하더라? 용도지역이라는 게 있고 용도지역마다 건축물 건축하는 게 다르다라는 거. 그거를 땅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도 주소 들은 거라도 있지만은 일반 땅, 뭐 아파트에 있는 그 공유주택 땅 말고 그건 땅도 아니야. 그런 땅 말고 그냥 독립된 개발될 수 있는 땅 이걸 가진 분들은 전 국토의 5%도 안 된다고 합니다. 5%도 안 되는 사람들이야. 그 95%는 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야. 대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개발이라는 건 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용도지역이라는 것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용도지역을 모르니까 그냥 설계도만 그려서 갖고 왔어. 쉽게 말하면 저 푸른 촌 위에 뭐죠? 그림 같은 집을 짓자고 설계도만 그래서 가져왔더니 허가권자가 뭐라 물었습니까? 거기가 무슨 용도지역인지는 아세요? 라고 거꾸로 묻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한다? 용도지역이 뭔데요? 라고 묻더란 얘기야. 돌아버리는 거죠. 뭘 짓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림 같은 집 짓겠다고 설계도만 그려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게 한두 건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법을 중간에 한번 바꿨죠. 이걸 추가시켰습니다. 뭐죠?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여기에 그런 건축물을 건축에 허용되는지 여부, 그런 규모로 건축하는 게 허용되는지 여부, 건축허가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여부, 이런 것 좀 허가권자님 내가 잘 모르니까 이게 가능한지, 이런 건축이 가능한지, 이런 규모로 짓는 것도 가능한지 이것 좀 결정해서 내려주세요 라는 걸 신청합니다. 이걸 뭐란다? 사전에 미리 건축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결정해 주세요 라고 뭐 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는 제도.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 모를 때는 무대뽀로 주변 사람들한테 묻지 마세요. 어차피 주변 사람도 나랑 똑같아. 뭐 내가 모르면 그 사람도 모르는 사람이야. 괜히 엉뚱한 사람한테 물어가지고 된다고 해가지고선 설계도면 뒤져라고 그래서 빠꾸 맞느니 그러지 마시고 허가권자한테 직접 가셔가지고 여기다 이런 건축물을 이런 규모로 지으려고 하는데 이게 허용되는 겁니까? 이것 좀 결정 좀 내려주세요 라고 신청하는 걸 뭐라 그런다? 사전
결정 신청자들한다. 이제 허가권자가 그 내용을 다 검토해 보겠죠? 따라서 결론을 내려줍니다. 예, 당신은 거기다 그런 규모로 건축하는 거, 그런 건축물을 그런 규모로 건축하는 게 가능합니다. 라고 결정을 내려주면 그때 가서 뭐 하면 돼? 설계도만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2년 이내에 건축허가 신청에 들어가면 되더라. 그래서 통지를 받으면 그로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 신청에 들어가면 되더라. 그렇게 됐습니다. 이런 걸 하나 추가했다. 자, 건축법의 하이라이트 뭐죠? 건축허가입니다. 건축물을 건축하라는 자는 뭐 받아야 된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건축허가죠. 그러면 이제 허가권자가 누구이지? 허가와 관련된 어떤 것들이 허가 대상이지? 또 허가와 관련된 한 6, 7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허가를 취소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등등 7가지 내용이 주르륵 있는데 그것이 핵심 포인트. 그래서 거기서 시험 문제는 어떤 형태로든 건축허가 반드시 납니다. 또 일부 경미한 건 허가받지 말고 뭐 하면 되죠? 신고만 하면 돼. 원래는 허가 대상이야. 원래는 허가 대상이야. 근데 규모가 작아. 굳이 허가까지 받을 필요는 없어. 뭐만 하면 돼? 신고만 하셔도 된대. 그런 걸 건축 신고를 한다. 그럼 어떤 게 신고 대상일까? 이게 중요한 거죠. 또 건축 신고도 시험 문제 잘 나요. 쭉 나온다. 자, 그 다음에 가설 건축물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가설. 가짜, 가설. 가설이 뭐죠? 임시 설치란 뜻이야. 이 가짜가요, 거짓 가짜이면서 임시 가짜 같은 글자야. 거짓 가짜도 돼. 그러니까 우리가 가짜 할 때 가짜 있죠? 그럼 거짓이라는 뜻이 돼. 아니면서 동시에 임시자도 됩니다. 따라서 가설 건축물이라는 건 임시로 설치한 건축물. 원칙적으로 존치기간 3년입니다. 그래서 존치기간 3년 동안만 너 쓰고 그다음에 뭐라는 얘기야? 철거란 얘기야. 일부는 연장할 수 있어. 다시 그럼 또 연장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만 설치한 다음에 그걸 철거해야 되는 대상이 되는 거, 그거를 가설 건축물이라고. 어떤 때는 허가받고 설치하고 어떤 때는 신고하고 합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는 한 7, 8년에 한 번 날까?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초기는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때 가설 건축물 중에 신고만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가끔 시험 문제 나. 그런데 그것도 한 7, 8년에 한 번 정도밖에 안 나니까 지금은 볼 일은 아닙니다. 자, 이제 공사 들어가는 순서 착공신고부터 해야 되겠죠. 뭐 받으실까? 건축 허가받거나 건축 신고했으니까 일정 기간 내에 뭐랬죠? 공사 시작하라. 착공 신고합니다. 그리고 공사 들어가죠? 시공. 제대로 하는지 감독하죠? 감리 업무. 다 끝났다? 뭐 받는다? 사용 승인을 받습니다. 건축법에서는 건물 다 짓고 나면 뭐 받는다? 사용 승인이라고 합니다. 이건 준공검사나 준공인가라고 하지 않고 다졌어? 사용 승인 받아라 라고 됐습니다. 그럼 사용 승인 받아서 뭐 한 거야? 끝난 거죠. 건축은 끝난 겁니다. 까지가. 자, 안전관리 예칙은 나중에 정리하고. 자, 이제 건축이 끝났으니까 그 건축물 제대로 뭐 해야 돼? 유지 관리해야 되겠죠. 건축이 끝난 건축물 방치하면 금방 노화되고 붕괴될 수 있잖아. 제대로 유지하고 관리하자. 유지관리. 이 중에 건축물 대장이라는 게 있죠. 건축물 대장이 뭐죠? 우리말하면 건축물의 호적입니다. 일종의 등기부, 건축물의 등기부는 등기에 올라가고 소유권 관계 같은 거 다른 거고, 이 건축물 대장은 건축물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다 기재되어 있는 거, 이걸 건축물 대장이라 하죠. 이거 시험 문제 한 번도 난 적이 없었어. 이번 32회 때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났습니다. 한 번도 안 나다가 32회 때 났습니다. 앞으로 30년 동안은 안 날 거니까 이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아셨죠? 30년 동안에 한 번 났으니까 앞으로 30년 후에 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등기 축탁은 옛날에 한 10여 년 전에 한 번 났었고 그다음부터는 안 나고 있어. 근데 개념만 간단히 정리하면 등기는 신청하는 게 있고 등기를 촉탁하는 게 있습니다. 혹시 민법 시간에 배우셨나요? 등기 신청과 등기 촉탁 아직 안 배우셨죠? 나중에 이제 조금 더 공부하시면 이제 나올 거야. 지적법에서 원래 나오는 겁니다. 등기법에서 나옵니다. 그럼 등기법에서 뭐가 나오다냐? 우리가 등기를 갖다 해주세요라고 등기소에다 신청하잖아. 그때 여러분들이 등기해달라고 올리는 걸 등기 신청이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건 등기 신청입니다. 반면에 행정청에서 이 사람 거 등기 좀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대신 이렇게 올리는 게 있어. 이걸 등기 촉탁이라고 합니다. 결국 등기 촉탁이란 행정청이 대신 등기를 해달라고 올리는 것,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행정청이 해주는 것, 이거를 등기 촉탁이라고 하죠. 그러면 등기 촉탁 제도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좋은 걸까 나쁜 걸까? 등기 촉탁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겁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왜 좋죠? 첫째, 내 돈 안 들어갑니다. 등기하려면 여러분들이 자가 등기할 수도 있어. 근데 자가 등기가 되게 까다롭습니다. 하기가 만만치 않아. 아직도 못하게 했습니다. 대부분이 누굴 통해서 하죠? 등기 누굴 통해서 해? 법무사.
법무사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법무사라는 그 직업 있잖아. 그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를 합니다. 대부분이. 그럼 법무사한테 등기 수수료, 그 수수료 줘야 돼, 안 줘야 돼? 해줘야 되죠? 그 돈 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등기를 갖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법무사를 시켜서 해야 되니까 결국은 내 돈 들어가고 말죠. 근데 누가 안 해준다면 시장군수 구청장님이 대신 등기해주면 여러분들은 등기비 나가 안 나가죠?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좋잖아. 여러분들은 나중에 가서 등기부등본 떼어봤더니 다 바뀌어 있어. 다 올라가 있어. 이게 왜 올라가 있지? 시장군수 쪽이 대신해줬대. 이런 걸 뭐라 부른다? 등기 촉탁제도를 한단다. 네 가지 사유했을 때는 등기 촉탁을 해주고 여러분들이 별도로 등기하지 않는 게 있더라. 아셨죠? 그래서 네 가지 사유가 있는데 시험 문제는 생각보다 뒤지게 안 납니다. 근데 네 가지밖에 없어. 간단해. 그러니까 뭐 못 외우는 건 아니야. 그래서 이것도 공부가 어느 정도 되고 나서 그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이제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그럼 대지라는 건 뭐죠? 이거죠. 그죠? 도로라는 거 뭐죠? 도로는 이거죠? 대지. 그럼 그냥 대지입니까? 건축물의 대지라고 됐습니까? 그냥 대지가 아니야. 건축물의 대지란 말을 조심합니다. 그럼 대지는 대지인데 뭐가 있는 대지야? 건축물이 있는 대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대지가 뭐라 그랬죠? 공간정보법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 그랬잖아. 그럼 필지란 그 개념은요. 아직은 여러분들이 공부 안 했지만 그 필지란 이 개념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필지로 합니까? 아니야. 건축물을 짓고 안 짓고와 관계없어. 그냥 독립된 이렇게 지적부에 독립돼서 나와 있는 땅 하나하나가 다 필지지. 그 건축물이 있는 땅만 필지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모든 대지가 아니라 그중에 무슨 대지만 건축물이 있는 대지. 이게 중요한 거지. 건축법에서는 어차피 건축물을 못 짓는 땅은 그건 전혀 의미가 없어요. 건축법이기 때문에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중요하다. 그래서 건축물이 대지라고 그랬고 그 대지와 도로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각각 먼저 봐. 먼저 대지는 뭐 해야 되죠? 첫째, 안전해야 됩니다. 맞죠? 왜 안전해야 되죠? 건축물의 대지라고 했으니까 건축물 지을 땅이잖아.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뭐한다? 무너진다. 우리가 사상누각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불안전한 대지에다 건축물 지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대지는 뭐 된다? 안전해야 된다. 그래서 안전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요건을 갖춰라 등등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대지는 첫째, 안전할 것. 두 번째, 대지가 일정 규모 이상되면 건축물을 지을 때 그 대지에다 뭐 해야 된다? 적용할 것. 대지에다 건축을 지을 때는 적용하랍니다. 두 번째가 적용할 것. 세 번째, 일정한 대지, 사람들이 많이 찾는 큰 건축물이야. 사람들이 많이 찾는 이런 큰 건축물을 지을 때는 여기 오셨던 고객께서 손님들이 오셨다가 나중에 갈 때 잠시 쉬었다 머물러 갔으면 여기다 휴식 공간을 만들어 주래요. 보통 긴 의자 같은 거나 또는 분수대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중간중간에 만들어 주랍니다. 이걸 뭐라 부른다? 공개공지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소규모 휴식 공간,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 해놓고 합쳐서 공개공지 등이라는 걸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그런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건축물을 주최할 때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란다. 그걸 뭐라 부른다? 공개공지. 어떠한 지역에서 어떤 건축물을 지을 때만 공개공지 설치가 필요한지 그것도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요. 그럼 셋 중에서 시험 문제일 수 있는 공개공지가 가장 출제 빈도가 높고 두 번째가 조경이고 세 번째가 안전에 관한 겁니다. 세 번째가. 따라서 공개공지 등과 조경은 꼭 공부하셔야 돼. 특히 조경은 왜 중요하냐면 조경하여야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대지가 있어요. 이러이러한 대지에는 조경 안 해도 된다. 이러이러한 대지는 조경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한 8가지 종류가 쭉 나오거든요. 원래는 한 10대까지 되는데 여러분들이 암기할 것은 한 8가지 있어요. 조경 안 해도 되는 대지들. 그게 시험 문제 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나중에 이런 것들은 이런 순서대로 하나씩 정리하자. 두 번째, 도로를 어디다 뭐 한단다? 지정하거나 또는 폐지하거나 또는 변경하려고 한단다. 그때는 뭐가 필요하다? 이해관계인들의 동의 받아라. 도로 만들 때는 자, 아까 도로를 따라서 뭐가 만들어져? 건축물을 건축하잖아. 도로랑 접해 있는 대지만 건축하거나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도로가 지정되면 그걸 따라서 건축물들이 지어집니다. 근데 그 지정된 도로가 중간에 뭔다? 폐지된다. 그럼 도로가 없어지면 여기 있던 사람들 어떡하라는 얘기야? 가지고 있던 자동차 다 팔아야 되죠? 뭐 사야 돼? 헬리콥터. 그죠? 도로가 사라지는데 어떡하라는 얘기야? 따라서 도로를 지정한 걸 폐지한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폐지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대체 도로를 만들어 주고 해야 되지. 그냥 폐지하는 건 어렵습니다. 따라서 도로를 폐지하거나 또는 변경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뭐가 필요하다? 원칙적으로 이해 관계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런 이해 관계 내 동의를 받아라. 이런 것들. 요것들이 쭉 나오겠죠. 그런 것들이 어디에 가는 거? 대지와 도로이고. 그러면 대지와 도로는 둘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건축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건축선이 뭐냐면 아까 보세요. 요거 지금 요 대지가 있고 여기에 건축물을 짓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건축물 어디까지 지을 수 있더냐? 여기 대지는 다 연결돼 있다 가정하고 이렇게 쭉 이제 대지가 있다 치면 원래는 도로와 대지가 접하는 선입니다. 그럼 도로와 대지가 접하는 선이 무슨 선이야? 요 선이죠. 그거. 이게 도로와 대지가 접하는 선이죠. 여기에 바짝 붙여서 건축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짓지 않고 여기다 보자. 요 대지에다 어떻게 지을 수 있다? 도로에 바짝 붙여가지고 여기에 건축물이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무슨 그림인지 대략 이해돼요? 여기에 바짝 붙여가지고 건물을 이렇게 올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선을 무슨 선이라고 부른다? 건축선. 도로와 대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이 선을 건축선이라고. 원칙적으로 건축선은 어떤 게 건축선이다? 도로와 대지가 접하는 선을 우리가 건축선이라 하자. 그때 이 도로라는 건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는 이러한 도로에서는 어디를 말한다? 인도가 끝나는 선. 인도가 끝났는데 바짝 붙여서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오다가 유심히 여기를 한번 봤었습니다. 이 건물에 나가보면 이렇게 도로가 끝난 데다 바짝 건물 지었을까? 아닙니다. 더 뒤로 다 후퇴했습니다. 원리 후퇴했다? 여기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뒤로 더 후퇴해가지고 건물 어떻게 지었다? 요 뒤로 다 물러나서 건물을 이런 식으로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었어요. 즉 빨간 선 뒤로만 짓지 이 앞에 노란 선과 빨간 선 사이에 있는 이 부분은 건축물을 짓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밖에 나가보면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빨간 선이 뭐든다? 예외적인 건축선. 그래서 원칙은 도로와 대지가 접하는데 건물 칠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빨간 선을 그어놓고 그 선 뒤로만 건축물을 짓도록 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빨간 선도 예외적인 건축선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경우에 그렇게 뒤로다 줘야 될까라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의무화되는 게 있어. 근데 어떤 땐 이렇게 짓는 것도 있잖아. 이 지가 여기다 안 짓고 약간 뒤로 물러서 짓겠다. 그건 자기 맘이야. 꼭 이렇게 붙여줘야 될 이유는 아니야. 그래서 흔히 식당 같은 거 보십시오. 식당 같은 건 보통은 대지 도로로부터 더 뒤로다 많이 물러나서 건물 지어놨죠? 앞에 뭐로다 쓰려고? 주차장으로 쓰려고. 그 식당에도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법적으로 규제받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금은방 같은 것들은 전부 다 도로변에 바짝 붙여야 되니까 저 뒤에다 떨어뜨려줘야 됩니까? 금은방은 바로 옆에 있어야 지나가면서 보고 번쩍번쩍 빛나니까 이쁘다 야 저거 사러 들어가자 이렇게 하지. 저 뒤에 있으면 뭐 보여야지 뭐 사든지 말든지 하지. 따라서 업종에 따라서 건축물 짓는 거에 따라서 어떤 때는 뒤로 물러나고 어떤 때는 앞에 붙이고 할 수 있는데 그건 자기가 임의적으로 하는 건 그렇다는 뜻이고 법적으로는 어떤 때는 원칙적으로 이 노란 선까지 칠 수 있는 게 원칙인데 법적으로는 예외적으로 안 된대. 빨간 선 뒤로만 줘야 된다는 의무화시킨 것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 이런 선을 뭐라 부른다? 건축선이라고 한단다. 그래서 이제 이따 지나가서 내려가시면 저쪽 여기만 그린 거 아니야. 옆에도 그리고 저쪽도 똑같아. 이렇게 물러나졌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건축선이 적용받아서 그렇게 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만 그린 게 아니라 옆에도 그랬고 또 옆에도 그랬다는 건 아마 임의적으로 건축선이 이렇게 거놨으니까 그 뒤로만 지라고 했으니까 그랬겠지. 그렇지 않으면 앞에다 더 붙여서 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끝난 밖에 나가봐요. 인도 표시돼 있어. 인도는 우리 일반 벽돌이 하나 길쭉한 것들 있잖아. 길쭉한 거로다 길쭉하게 해서 그 도로가 끝났고 그 다음에 대지 안으로 더 들어와서 건물이 지금 이렇게 져 있는 게 밖에 나가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이걸 빨간 선을 건축선이라고 한단다. 그래서 원칙은 노란 선인데 예외적으로 빨간 선 아셨죠? 이런 걸 본다. 건축선 여기까지. 자, 건축물의 구조조리 설비 이거부터 우리 잠시 쉬었다가 조금 더 살펴보고 다음 용어장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쉬었다 갑니다.